네, 안녕하십니까.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자, 이번 달에 가장 중요시해야 될 부분은 바로 금리인데요. 드디어 또 미국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2%부터 2.25%까지 해서 상단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와 0.75%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런 배경 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크게 볼 땐. 자, 미국이 그만큼 경제가 자신 있으니까 한번 싸워보자 이거죠. 중국과. 물론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보면 중국은 미국에 훨씬 많은 물량을 수출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그 14억 인구가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건데요. 반면에 미국은 아쉬운 게 별로 없다. 즉 시간을 끌었을 때 어떤 전쟁을 통해서 그러면 결국 뺏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중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이제 반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수출을 통해서 얻어들인 그런 외화를 가지고 미국 국채를 많이 사갖고 있거든요. 중국이. 즉 미국이 갖고 있는 그 국채, 발행한 국채의 무려 19%를 1조 1710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의 절반 정도가 달러 자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팔아제끼게 되면 미국도 상당히 좀 당혹스러울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자, 그렇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하면 일단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매도를 하게 되면 물량이 흔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할인 폭이 커집니다. 더 싸게 팔지 않으면 안 살 거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미국의 시중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참 트럼프가 자랑하는 미국의 어떤 그런 실업률이 낮고 고용률이 높고 또 물가도 올라가고 하는 경제 호황이 상당히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아마 소비가 위축될 수 있겠죠. 투자도 당연히 이제 위축이 될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미국은 다시 한번 또 채권을 발행해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그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는 미국의 국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미국이 금리 올리려고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금리가 올라가고 그 결과로 해서 여러 이머징 국가라든가 이런 세계 경제에 막대한 뭐 피해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지만 이걸 함부로 팔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중국도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는 자산이 가치가 떨어지면은 힘들게 수출해서 버는 돈이 좀 가치가 좀 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죠.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팔기 시작하면은 미매각 국채까지도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중국도 그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그 전에 환율을 가지고 좀 먼저 좀 반격을 할 것 같습니다. 즉, 뭐 1달러에 지금 7위안이 채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7위안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관세 폭탄을 맞았지만은 위안화의 가치가 하락, 즉 환율이 유리하게 되는 거죠. 중국 수출 기업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해서 좀 반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금리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미국이 금리 올려서 지금 2.25%까지 갔거든요. 그럼 내년 올 연말에 또 올리고 내년에도 뭐 두세 차례 올리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2020년도가 되면 미국의 세계 가장 부강한 나라 그리고 달러를 갖고 있는 나라의 기준금리가 3.4%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미국보다는 1%포인트나 1.5%포인트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달러 원화의 균형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화가 빠져나가지 않고 이렇게 안정적인 외화의 수급이 이룰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리기도 어렵고 여차하면 금리를 내려야 될 판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전히 그 낮은 물가 상승률입니다. 자, 물가보다 금리가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물가가 선행지수고 금리가 후행지수라 볼 수 있는데 물가가 올라가면은 금리 올려서 물가를 잡고 물가가 정말 마이너스다 그러면 금리를 제로로 만들어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이러한 그 정책을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라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울러서 고용도 부진하고요. 지금 또 거시경제 지표도 안 좋습니다.
특히 GDP 성장률이 작년, 재작년에서는 상당히 좀 올라가는 쪽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올해 벌써 지금 분위기가 뭐 국책 연구기관도 그렇고 한국은행조차도 민간 연구기관은 말할 것 없고요. 3% 언더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해외도 마찬가지죠. 뭐 아시아 개발은행이라든가 IMF 쪽에서도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즉 GDP 성장률은 2.78% 선에서로 내려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경제가 오히려 위축되면서 금리를 내려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좀 안심이 되는 부분은요. 미국의 절대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0.75%포인트 높습니다. 기준금리가 비교해 봤을 때. 물론 맞는 얘기죠. 하지만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를 보면 되겠습니다. 즉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금리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높다라는 거죠. 즉 외화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움직일 수 있는 유인책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 예금을 했는데 물가가 더 높다. 그럼 은행 예금하는 경우가 자산의 축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 금리를 봤을 때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아직은 높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 동안은 우리나라 금리를 안 올리더라도 우리 IMF 사태 97년도, 8년도 이러한 사태는 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자, 7대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기 지표는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런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가 80개월째 지금 흑자 행진을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중심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외환 보유액이요, 4천억 달러 넘었습니다. 직전월 말 기준으로. 이 부분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97년도 말에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불과 40억 달러. 뭐 한두 달만 지나면은 부도가 나겠죠. 달러가 없으니까. 그러면 석유를 살 수가 없는 거죠. 농산물도 살 수 없고 무기도 살 수 없고 이러한 뭐 최악의 상태로 갈 수 있었는데 그때가 40억 달러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100배나 더 많은 외환 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는 못 올리고 미국이 올라가는 어떤 불균형 때문에 외화가 빠져나가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실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 지수 6개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은 캔들 차트 월봉 기준입니다. 소폭 올랐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이라든가 홍콩 항생은 좀 소폭 내렸거든요. 전체로 볼 때는 큰 흐름은 변화가 없습니다. 즉 세계 경제는 미국 중심으로 뜨거워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미국 금리를 올리고 있고 또 우리 나라 포함해서 신흥 국가들은 좀 금융 어떤 불안을 겪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지금 균형이 맞아가고 있는 입장인데 앞으로 중국이 반격을 하고 미국이 더 세게 또 전쟁을 일으키고 하면 무역 전쟁을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좀 이런 어떤 주식 시장이 미국만 나홀로 성장이 되고 다른 여타 국가들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금리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목금리는 미국이 많이 올리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떤 시중금리, 금리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죠. 대장금리,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좀 내렸습니다. 뭐 아주 작은 폭이지만 월 평균을 봤을 때 1.953%로 전월보다 직전월이 좀 내렸습니다. 좀 안심스러운 부분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가계부채가 1,500조가 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미국처럼 우리 금리 올려버리게 되면 당장에 서서히 병드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데 갑자기 큰 중백이 오게 되면은 사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 때문인지 모르지만 다행스럽게 국고채 3년 만기 금리가 멈춰 있거나 조금 내렸다라는 측면이 좀 고무적이고요. 상호저축은행 금리도 조금 내렸습니다. 덕분에. 그리고 코픽스 금리죠. 시중 9개 은행의 조달 금리를 평균을 낸 건데 이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가계부채라든가 이렇게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데 뭐 약간 엎치락뒤치락합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은 0.02%포인트 내렸고요. 잔액 기준은 0.0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사실 변동이 없는 수준이겠죠. 여전히 2% 미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환율은요, 거의 변동 없습니다.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뭐, 원달러 환율이 1121원 61전으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통화량은 여전히 이 시중 유동성은 풍부합니다. M2라고 하죠. 총통화라고. 이 부분은 여전히
6.7%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뭐 전기 대비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이 갈 데가 많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똘똘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수도권, 특히 강남 쪽에 아파트로 볼 수 있거든요. 이쪽으로 몰리면서 이제 사상 최고의 어떤 그런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경신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 예탁금이라든가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 그리고 주식형 펀드 잔액은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자재는요,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지금 석유 가격이 좀 오르는 입장입니다. 배럴당 76.38달러, 9월 평균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기억에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20달러, 30달러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이 부분이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고스란히 전방위적으로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수출 채산성에 좀 마이너스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되는데요. 아무튼 그래도 뭐 크게 아주 오르진 않지만 꾸준하게 오르고 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머지않아서 100달러 넘어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수출이라든가 우리나라 국민 어떤 경제에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부동산은요, 전세 가격 지수가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이런 배경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최근 1, 2년 동안에 물론 최근 몇 달 동안에 많이 올랐습니다만 이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값을 중심으로 주택값이 올랐죠. 오르다 보니까 만기가 아직 안 끝난 전세는 그대로 있다가 만기가 끝나자마자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올리는 심리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전세 가격 지수가 플러스로 전환됐다라는 거고, 매매 가격 지수는요, 지방권은 어렵지만 국토의 사실 뭐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수도권의 어떤 아파트 값 중심으로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좀 소폭 상승세, 즉 강보합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